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지각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각의 파편성입니다. 지각은 절대 전체적일 수 없지요. 지각의 파편성 넘어서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태제는 부각과 은폐입니다. 우리 인식이 갖고 있는 부각과 은폐. 여기 지금 사례는 레이코프하고 존슨의 삶으로서의 은유에서 제가 옮겨온 것입니다. 섹시한 금발미인을 초대했다. 유명한 첼리스트를 초대했다. 마르크스 주지자를 초대했다. 동성애자를 초대했다. 이래서 한없이 많은 리스트 만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리스트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트릭은 뭔가 하면은 이게 한 사람에 관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발미인인 동시에 첼리스트면서 마르크스 주지자면서 동성애자일 수 있죠. 여기서 지금 뭘 문제 삼으려고 하냐면 이 무한한 리스트가 있을 텐데 또 이 이외에도 이 사람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술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상황 조건에서 우리는 이 중에 하나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모든 문장을 말할 수 없죠. 또 단순히 물리적으로 한 문장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지도, 내가 마르크스주의자를 초대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인식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는 순간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머지 기술들은 화면 뒤로 물러섭니다. 그것을 은폐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각과 은폐는 거의 우리가 어떤 문장을 사용하거나 어떤 믿음의 의식을 초점을 맞추거나 그러면 나머지 믿음들은 자연적으로 은폐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함축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평평하게 항상 n분의 1로 내 의식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그 태제에서 지각의 파편성 말씀드렸는데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특정한 부분만을 볼 수 있다는 것. 또 이 문장의 조건을 보면 우리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조건에 저 수많은 기술 중에 특정한 믿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리라는 것이고 나머지 믿음은 화면 뒤로 줄어지게 되어 있죠. 이게 뭘 함축하는 것일까? 저 네 문장은 다 참이거나 사실입니다. 근데 저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사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그 사실의 중요성, 이것에 빠져들죠. 그리고 그것이 혹시 절대가 아닐까 하고 희망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저 구도 안에서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지각의 비동일성을 소개를 합니다. 콰이는 20세기 후반까지 활동했던 분석 철학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죠.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죽을 때까지 동일한 경험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깜장색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저도 이쪽에서 보면 대체로 깜장처럼 보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걸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근데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쟤는 이쪽에서 보고 있고 여러분은 그쪽에서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 제가 그 자리 가서 나도 좀 봐봅시다. 그런데 거기서 이쪽으로 관점을 이동하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버리죠?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시각을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누구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지금 이 태제가 만들어지면서 경험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태제입니다. 경험주의는 내 이론, 문화적인 특성, 개인의 습성 이런 차이 상관없이 적어도 우리 경험적 지각 차원에서는 동일한 것을 지각하지 않을까라고 가정하고 출발한 철학적 믿음입니다. 그걸 경험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7세기부터 로크나 버클리나 흉 같은 철학자들이 경험주의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동일한 지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경험주의 철학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3세기가 흘러서 20세기 초반에 경험주의가 다시 부활해서 분석 철학이 경험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 철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화인이 이 논변을 제시했고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경험주의자는 없죠. 그러니까 경험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과연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나? 이게 무너지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같은 지식을 공유하고 이해는 어떻게 하고, 바로 이 의문이 떠오르겠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저는 체험주의의 지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주의가 믿는 것 같은 동일한 시각도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 같은데도 우리는 어디를 축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 소재가 어딘지를 제가 밝히려는 게 체험주의가 지금까지 해낸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하고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태제는 너무 오래돼서 제가 뭐 특별히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헤라클레이토스 만물은 유전한다. 제대로 제자리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화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죠. 사람은 두 번 다시 같은 강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하고 동일한 지각을 공유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 경험을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보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굉장히 다른 경험을 계속하고 있고 저는 제대로 한 번도 반복되지 않은 지금 어떤 변화 상태 속에서 제 경험을 이어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궁금해지죠. 이런 만들게 되면 실제로 같은 수학 공식도 쓰고 말도 통하고 내가 말하니까 상대방도 알아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그 체험주의의 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제가 절대의 꿈 이렇게 붙였으니까 그런데 왜 이게 철학사에서 오랫동안 절대적 진리가 항상 중요한 자리에 있었을까?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번째 줄입니다. 절대적 진리의 역사는 입증의 역사가 아니고 권력에 의한 강요의 역사라고 저는 이런 주장을 할 만한 사람들은 20세기 후반에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죠. 데리다나 푸코나 이런 사람들이 했을 법한 주장입니다.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절대적 진리가 논리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고 실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 없고 그렇다면 왜 이것이 주류 역할을 했을까? 아마 가장 우호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그게 입증된 게 아니고 우리 희망,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으로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입증의 역사는 철학사에 없어 보입니다.